네가 내 옷을 베었으니 네가 책임져라. 그날부터 저는 억지로 한양까지 호위꾼이 됐습니다. 산적을 베고 양반 규수를 구해줬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고맙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옷을 베었으니 내가 책임져라. 그날부터 저는 억지로 한양까지 호위꾼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가 숨긴 밀서 한 장 때문에 제 목숨값이 천금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강원도 깊은 산자락을 넘는 길은 언제나 험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날이면 더욱 그랬죠. 도연은 묵직한 비단 보따리를 등에 메고 좁은 산길을 걸었습니다. 발밑으로 쌓인 눈이 발목까지 차올랐어요. 그는 겉보기엔 평범한 장돌뱅이였습니다. 입담 좋고 눈치 빠른 어디서든 물건을 팔아치우는 장사치 말이죠. 하지만 허리춤에 품은 작은 접이식 칼만은 보통 장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은 짧았지만 예리했고 손잡이엔 오래 쥐어온 흔적이 묻어 있었어요. 도연은 본래 군영 출신이었습니다. 칼을 다루는 솜씨가 뛰어나 장교로까지 승진했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상관의 비리를 목격했고 그걸 입 밖에 냈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 쫓겨났습니다. 군영을 떠난 지 벌써 3년째였어요.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도연이 고갯길 중턱쯤 올랐을 때였어요. 저 아래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죠.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화려한 가마 하나가 길 한가운데 멈춰 서 있었어요. 가마 주변으로 대여섯 명의 사내들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복장을 보니 산적들이 분명했죠. 칼을 휘두르며 호위 군사들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가마 안에서 또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보따리를 내려놓았어요. 산적들은 이미 호위 군사 둘을 쓰러뜨린 상태였습니다. 가마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죠. 도연이 눈길을 미끄러지듯 내려갔습니다. 손은 이미 허리춤 칼을 쥐고 있었어요. 거기 잠깐만요.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산적 하나가 고개를 돌렸어요. 비웃는 표정이었죠. 뭐야, 장돌뱅이 하나 더 왔네. 산적이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상대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칼이 내리꽂히는 순간 그의 몸이 옆으로 흘렀어요. 동시에 작은 칼이 번쩍였습니다. 산적의 칼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손목을 베인 것도 아니었어요. 칼자루와 손 사이 정확히 힘이 풀리는 지점을 건드린 것이었죠. 도연은 비단을 자를 때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나머지 산적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도연의 칼이 눈보라 속에서 춤을 췄어요. 산적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도연의 칼은 깊게 베지 않았어요. 손목에 힘줄을 스치거나 무릎 뒤를 건드려 움직임만 막았죠. 싸움은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살아남은 산적들은 동료를 부축하며 산으로 도망쳤어요. 도연은 칼을 닦으며 숨을 골랐습니다. 눈보라가 여전히 거셌어요. 가마 주변에 쓰러진 호위 군사들이 신음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었죠. 괜찮으십니까? 도연이 가마 쪽으로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가마문에 손을 댔습니다. 그때였죠. 손 치우세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는데 떨림은 없었어요. 오히려 단호했죠. 도연은 손을 걷었습니다. 저 산적들은 물러갔습니다. 이제 안전하니. 안전하다고요? 가마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20살 안팎으로 보이는 젊은 규수였습니다. 한복은 고급 비단으로 지어진 것이었고 머리 장식도 화려했죠. 한성의 명문가 규수임이 한눈에 드러났어요. 그녀의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한양에서도 이름난 가문이 외동딸이었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도연을 보는 표정이 이상했어요. 감사하기는커녕 분노에 차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서연이 자신의 오른쪽 소매를 들어 보였습니다. 소매 끝자락이 손가락 2마디만큼 찢어져 있었어요. 도연이 산적과 싸우는 과정에서 칼끝이 스친 것이었죠. 그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건 제가 실수로. 실수로요? 여인의 옷자락은 목숨보다 귀한 것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도연은 어이가 없었죠. 목숨을 구해줬는데 옷 한 자락 때문에 이렇게 나오다니 말이에요. 아씨, 제가 도와드린 건데. 도와줬다고요? 당신이 내 정절을 훼손했습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선의 법도로는 혼인 전 여인의 살결이 드러나는 것조차 큰 일이었어요. 옷이 찢어져 피부가 보였다면 더욱 그랬죠. 비록 팔목 일부에 불과했지만 명문가 규수에게는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군영에 있을 때도 장사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황당한 적은 없었어요. 그럼 어쩌길 바라십니까? 한양까지 책임지고 호위하세요. 서연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장사가 있어서. 내 아버지는 한성판윤입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우리 집안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죠.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서연의 말투는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끝을 보니 그녀도 겁이 났던 모양이었어요. 그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거죠. 도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떨고 있는 어린 규수였어요. 화는 났지만 내버려둘 수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양까지 모시겠습니다. 그의 대답이 낮게 떨어졌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가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차가웠죠. 도연은 허리춤의 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비단장수 인생에 또 하나의 짐이 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행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호위 군사들은 다친 몸을 이끌고 가마를 메었어요. 도연은 그 옆을 걸었죠. 비단 보따리는 가마 뒤에 실었습니다. 서연은 가마 안에서 발도 내밀지 않았어요. 가끔 발을 구르는 소리만 들렸죠. 불편한 여정이었습니다. 도연은 속으로 몇 번이나 한숨을 쉬었어요. 점심때가 되어 일행은 주막에 들렀습니다. 서연이 가마에서 내렸어요. 주막 주인이 허리를 굽히며 맞았죠. 한눈에 봐도 귀한 손님이었거든요. 도연도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그를 힐끗 보더니 주막 주인을 불렀어요. 저 사람과 저는 일행이 아닙니다. 따로 앉히세요. 주막 주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은 빈정거리듯 웃었어요. 아씨, 한양까지 함께 가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함께 간다는 게 함께 밥 먹자는 뜻은 아니에요. 서연의 대답이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국밥을 주문했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밥을 먹는 내내 서연은 도연을 경계했습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으려 애썼죠. 하지만 주막이 좁아서 자꾸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럴 때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씨, 억울한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와드렸다가 이 꼴이 됐으니까요. 억울하다고요? 당신이 조심했어야죠. 서연이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도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럼 산적들한테 그냥 당하시는 게 나았습니까?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어요. 어쨌든 당신은 내 옷을 찢었어요. 조선의 법으로는 양반 규수를 희롱한 죄입니다. 관아에 고발하면 곤장 100대는 기본이죠. 도연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혀서 나온 웃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호의를 하라는 겁니까? 협박으로요? 협박이 아니라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어 도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어린 규수 같지 않게 강했죠. 도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없어요. 서연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도연은 다시 국밥을 떠먹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주막을 나선 뒤에도 둘의 기싸움은 계속됐습니다. 길을 걷다가 서연이 물을 달라고 했어요. 도연이 물통을 건넸죠. 직접 주세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손에 닿으면 안 됩니다. 가마 문턱에 놓으세요. 도연은 어이가 없었지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물통을 문턱에 놓았어요. 서연이 가마 안에서 손을 뻗어 가져갔죠. 까칠하기는.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서연의 귀에 들어갔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앞으로 걸었습니다. 서연은 가마 안에서 입술을 깨물었어요. 화가 났지만 표현할 방법이 없었죠. 해가 저물 무렵 일행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하룻밤 묵기 위해 주막을 찾았어요. 서연은 제일 좋은 방을 차지했죠. 도연은 마구간 옆 작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한양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 고집센 규수와 얼마나 더 함께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옆방에서 서연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 역시 천장을 보고 있었죠. 입술을 꾹 다문 채로요. 한밤중이었습니다. 도연은 얕은 잠에서 깼어요.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거든요. 여러 필의 말이 주막 앞에 멈춰 섰습니다. 관에서 나온 포졸들이다. 문 열어라. 거친 목소리가 주막 안을 울렸습니다. 주막 주인이 허겁지겁 문을 열었어요. 포졸 5~6명이 횃불을 들고 들어왔죠. 이 주막에 한양에서 온 규수가 묵고 있다는데 어디 있느냐? 포졸 하나가 주막 주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주인은 떨리는 손으로 윗방을 가리켰어요. 도연은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포졸들이 계단을 올라갔어요. 서연이 묵고 있는 방 앞에 섰죠.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라.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포졸이 발로 문을 찼어요. 그때였죠. 방문이 열리며 서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도연은 그녀의 손이 떨리는 걸 봤죠. 서연 아씨가 맞소? 그렇습니다만. 따라오시오. 관에서 조사할 일이 있소. 포졸이 서연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이 계단을 올라왔어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포졸들이 일제히 도연을 돌아봤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예를 표했어요. 저 아씨의 호위입니다.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호위라고? 내 놈은 누구냐? 포졸이 도연을 의심의 눈초리로 봤습니다. 도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비단장수입니다. 길에서 산적을 만나 도와드렸고 그 인연으로 한양까지 모시는 중입니다. 포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서연을 향해 말했죠. 서판윤 댁 영애가
영모 관련자의 딸로 수배 중이요. 순순히 따라오는 게 좋을 것이요. 그 말에 주막 안이 술렁였습니다. 도연도 눈을 크게 떴어요. 영모라니, 그것도 판윤 집안이라니 말이죠. 서연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억울합니다. 영모를 꾸민 적이 없어요. 그건 관에 가서 밝히시오. 포졸이 다시 서연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도연이 그 사이를 막아섰어요. 아씨께서 가실 준비를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포졸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죠. 밖에서 기다리겠다. 빨리 나오시오. 포졸들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도연은 서연을 방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으셨소?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죠. 말해봤자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이라도 말해보시오. 도연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억울하게 영모 누명을 쓰셨습니다. 진짜 영모를 꾸민 건 따로 있어요. 저는 그 증거를 가지고 한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슴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밀서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도연이 받아 펼쳐봤죠. 글씨는 흘려쓴 초서였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누군가가 영모를 계획했다는 증거였어요. 이걸 누구한테 전하려 했습니까? 대신 중에 믿을 만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 드리면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수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강한 겉모습에 금이 갔어요. 도연은 밀서를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 먼 길을 온 겁니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죠. 도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밖에서 포졸이 소리쳤습니다. 아직 안 나오는가? 도연이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뒷골목이 보였어요. 그는 서연을 돌아봤죠.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 희망이 번졌어요. 도연과 서연은 뒷창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주막 뒤편은 좁은 골목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둘은 숨을 죽이며 달렸죠. 뒤에서 포졸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횃불이 이쪽 저쪽을 비췄어요. 도연은 서연의 손목을 잡고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큰 창고가 보였어요. 문틈으로 푸른 빛이 새어나왔죠. 염색 창고였습니다. 도연이 문을 밀어 열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죠. 안으로 들어서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습니다. 쪽빛 염료 특유의 냄새였어요. 창고 안에는 큰 독들이 줄지어 있었죠. 그 안에는 푸른 염료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 숨으십시오. 도연이 서연을 염료통 뒤로 밀어 넣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곳에 어떻게...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밖에서 포졸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서연은 할 수 없이 염료통 옆에 웅크렸죠. 도연도 그녀 옆에 몸을 숨겼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횃불빛이 스쳤어요. 포졸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죠. 그때였습니다. 서연의 치마가 염료통에 닿았어요. 푸른 물이 옷자락에 스며들었죠. 그녀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아! 도연이 재빨리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손에도 염료가 묻어 있었어요. 서연의 하얀 뺨에 푸른 자국이 남았죠. 포졸들이 창고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누군가 문고리를 흔들었어요. 도연은 서연을 더 깊숙이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굳어졌죠. 염색 창고인가? 냄새가 지독하구먼. 안 봐도 알겠다. 포졸들이 코를 막으며 지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도연은 그제야 손을 놓았죠. 서연이 그를 밀어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어요. 고운 비단옷이 푸른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소매도 치마도 모두 쪽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이게 무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양반가 교수로서 평생 입어온 깨끗한 비단이었어요. 한 번도 더럽혀진 적 없던 옷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온통 염료 범벅이었습니다. 도연도 자신의 옷을 봤습니다. 그 역시 푸른 자국투성이었어요. 손은 말할 것도 없었죠.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려 창고 벽을 바라봤죠.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살았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먹을 쥐고 있을 뿐이었어요. 양반 교수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난 순간이었죠. 사흘 뒤 둘은 한양 성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성벽이 하늘을 가렸어요. 성문 앞에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검문이 한창이었습니다. 도연은 멀리서 성문을 살폈습니다. 수배 문이 붙어 있었어요. 서연의 얼굴이 그려진 종이었죠. 포졸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저걸 어떻게 통과합니까? 서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보따리에서 비단 한 필을 꺼냈죠. 제가 시선을 끌겠습니다. 그 사이에 남장을 하고 지나가십시오. 남장이요?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 한 벌을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받아들었어요. 뒤편 숲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었죠. 잠시 후 서연이 돌아왔습니다. 남자 옷을 입고 머리를 틀어 올렸어요. 멀리서 보면 젊은 서생 같았죠. 도연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제 뒤를 따라오십시오. 절대 눈 마주치지 마시고요. 도연이 비단을 머리에 둘렀습니다. 그리고 성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검문소 앞에서 갑자기 소리를 질렀죠. 비단이 다 썩었소. 세상도 썩었소. 사람들이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포졸들도 고개를 돌렸어요. 도연은 비단을 휘두르며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았죠. 이 비단 보시오. 고운 비단이 염료에 물들었소. 팔 수도 없게 됐단 말이오. 그는 광대처럼 춤을 췄습니다. 비단을 찢어 하늘로 던졌어요. 푸른 천 조각들이 바람에 날렸죠. 포졸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여봐라, 여기서 무슨 짓이냐? 무슨 짓이냐고요? 장사가 망했으니 미쳐버린 겁니다. 도연이 포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포졸이 그를 밀쳤어요. 도연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죠. 그러면서도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오. 성실한 장사치는 망하고 도둑놈들만 살아남는단 말이오. 검문소의 모든 시선이 도연에게 쏠렸습니다. 그 사이 서연은 조용히 사람들 틈에 섞였어요. 고개를 숙이고 성문 쪽으로 걸었죠. 포졸 둘이 도연을 붙잡았습니다. 당장 여길 떠나지 못할까? 떠나라고요? 제 비단값은 누가 물어줍니까? 도연이 버둥거렸습니다. 포졸들이 그를 검문소 옆으로 끌고 갔어요. 그는 힐끗 뒤를 돌아봤죠. 서연이 성문을 무사히 통과하는 게 보였습니다.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어요. 비단이 아깝소. 내 인생도 아깝단 말이오. 포졸들이 그를 밀쳤습니다. 도연은 땅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비단 조각들이 그의 주변에 흩어져 있었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안 그러면 잡아 넣을 것이다. 포졸이 경고하고는 검문소로 돌아갔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옷에 먼지를 털며 성문 안쪽을 바라봤죠. 서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사히 들어간 게 분명했어요. 도연도 비단 조각들을 주워 담고 성문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조용히 지나갔죠. 한양 성 안으로 들어온 둘은 남태령 고갯길을 올랐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서연은 여전히 남장 차림이었죠. 도연은 그녀보다 몇 걸음 앞서 걸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대신 댁이 나옵니다. 도연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죠. 그때였습니다. 숲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도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이 허리춤 칼로 향했죠. 검은 옷을 입은 사내 셋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을 천으로 가렸어요. 자객들이었죠. 그들은 말없이 칼을 뽑았습니다. 뒤로 물러서십시오. 도연이 서연을 뒤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꺼내 들었어요. 작은 접이식 칼이었지만 그의 손에서는 무기가 됐죠. 자객 하나가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칼이 번쩍였어요. 도연이 몸을 낮춰 피했습니다. 동시에 상대의 손목을 쳤죠. 자객의 칼이 땅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나머지 둘이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도연은 한 명의 공격을 막아냈어요. 그런데 다른 한 명이 옆에서 칼을 휘둘렀죠. 도연이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칼날이 그의 옆구리를 스쳤어요. 옷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죠. 그는 비틀거렸습니다. 으윽! 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객 하나가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칼이 내리꽂히려는 순간이었죠. 도연이 몸을 날렸습니다. 자객과 서연 사이를 막아섰어요. 칼이 그의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피가 솟구쳤죠. 도연? 서연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데 말이죠. 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칼이 박힌 채로 자객의 손목을 비틀었어요.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죠. 자객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습니다. 나머지 자객들이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도연은 한 손으로 칼을 휘둘렀어요. 피가 흘러 손이 미끄러웠지만 멈추지 않았죠.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다른 한 명도 다리를 다쳐 물러났어요. 마지막 자객이 도연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곧 숲속으로 사라졌죠. 동료들도 뒤따라 도망쳤어요. 도연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죠. 서연이 그에게 달려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를 받쳐 안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나를 구했느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강하기만 하던 그녀가 울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자른 건 옷자락이 아니라 인연이었소. 무슨 소리예요? 정신 차려요. 서연이 그의 옷을 찢어 상처를 감쌌습니다. 피가 옷에 스며들었어요. 손은 계속 떨렸죠. 대신 댁이 가까우니 도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서연이 그의 뺨을 두드렸습니다. 자면 안 돼요. 눈 뜨세요. 하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떨어졌어요. 서연은 그를 흔들었죠. 도연? 그녀의 목소리가 고갯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눈물이 끊이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우는 것이었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밀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를 업고 고갯길을 내려갔죠. 조금만 버텨요.
그녀의 발걸음은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등 뒤에서 도연의 숨소리가 약하게 들렸죠. 저 아래 불빛이 보였습니다. 대신에 저택이었어요. 서연은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눈물을 닦을 겨를도 없었죠. 제발, 제발 살아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대신에 저택에서 암행어사가 밀서를 확인했어요. 진짜 역모를 꾸민 자들이 드러났죠. 서연의 아버지는 누명을 벗었습니다. 가문도 복권됐어요. 도연은 저택 별채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목숨은 건졌어요. 의원이 매일 찾아와 약을 발랐죠. 어느 날 아침 서연이 별채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금 보따리를 들고 있었어요. 도연은 마루에 앉아 있었죠. 몸은 좀 어떠십니까? 서연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말투는 사라졌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살만합니다. 서연이 금 보따리를 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은혜에 대한 답례입니다. 받아주십시오. 도연은 보따리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운 건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이 품에서 작은 바늘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소매를 보여주십시오. 서연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팔을 내밀었어요. 산적과 싸울 때 찢어진 소매였죠. 아직도 그대로였습니다. 도연이 바늘에 실을 끼웠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찢어진 부분을 꿰매기 시작했어요. 손놀림이 능숙했죠. 비단을 다루던 솜씨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이걸 찢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졌죠. 도연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바늘이 천을 오가며 상처를 메웠어요. 이제 다 꿰맸으니 빚은 끝났소. 마지막 매듭을 짓고 실을 끊었습니다. 소매가 말끔하게 이어졌어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찢어진 줄도 몰랐죠. 서연은 꿰맨 소매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깊이 절을 했죠. 양반 교수가 평민에게 하는 절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절이었어요. 채통 같은 건 잊은 채였죠.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답례를 받고 고개를 숙였어요. 며칠 뒤 도연은 저택을 떠났습니다. 비단 보따리를 다시 메고 길을 나섰죠. 서연은 대문 앞에서 그를 배웅했어요.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좁으니 언젠가는요. 도연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걸어갔어요. 서연은 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죠. 한 달 뒤 강원도 어느 장터였습니다. 도연이 비단을 펼쳐놓고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칼로 천을 자르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죠. 비단 사시오. 고운 비단. 그의 목소리가 장터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도연은 익숙한 솜씨로 비단을 잘랐습니다. 칼날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그 칼로 한때 목숨을 구했지만 이제는 다시 천을 자르고 있었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